여러분 반갑습니다. SMAT B 모듈 2챕터 고객관계관리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고객관계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1장에서는 고객관계 이해에서 고객관계 이점과 서비스 접점에서의 교환관계가 주로 출제됩니다. 고객과 기업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효익에 대해서 학습하실 거고요. 장기적이고 밀접한 고객관계 이점이 1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기업과 직원, 고객별로 구분해서 이익을 학습합니다. 사회적 접점에서 교환관계를 경제적 교환관계에 사회적 교환관계로 구분하여 그 개념과 차이를 학습합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관계를 이해하는 건 크게 공적인 관계와 사적인 관계로 구분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공적인 관계, 사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사적 관계는 개인적인 친분을 말하고요. 공적인 관계는 계약에 의한 관계로 분류합니다. 공적 관계, 계약, 사적 관계, 개인적 친분 관계 기억해 두세요. 자, 공적 관계와 사적 관계의 분류 기준이 있는데요. 자, 관계 상대의 대체 가능성. 사적 관계는 가능성이 낮죠. 우리가 친구니까요. 그걸 대체할 수는 없겠죠. 공적 관계는 내가 퇴사하고 나면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업무를 할 수 있죠. 대체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호 의존도, 사적 관계는 서로 의존도가 높겠죠. 그런데 공적인 관계는 자율적이거나 혹은 독립적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정보 수준은 사적 관계는 구체적인 것까지 알죠. 어제 저녁에 뭘 먹었는지, 이 친구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공적 관계는 사실 피상적인 관계, 회사에서 보여주는 어떤 이미지, 비즈니스 관계에서 보여주는 이미지고요. 행위 규칙에서는 사적 관계는 개별 규칙이지만 공적 관계는 사회적 규범 범위 내에서 진행되고요. 관계 성격은 감정적이다. 여긴 실용적이다. 관계 목적은 내적 보상이죠. 내 마음의 편안함이라든지 뭐 위안도 받을 수 있다든지 거라면 공적 관계는 외적 보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적인 관계, 사적인 관계를 고객 관계를 이해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요.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 간의 관계에 대해서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사적 관계, 공적 계약 관계, 경쟁 관계, 대립 관계, 공정 관계 뭐가 있을까요? 네, 공적 계약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공적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못한 것은 공적 관계입니다. 관계 대상의 대체 가능성이 높다. 행위 규칙은 사회 규범을 따른다. 상대방에 대한 정보 수준은 구체적이다. 관계 목적은 외적 보상에 있다. 관계 성격은 실용적이다. 자, 다른 거는 다 공적 관계인데요. 이것만 사적 관계에 대한 설명이겠죠. 그래서 이런 기출 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이번에는 관계 효익이라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맺음으로써 내가 받게 되는 효용, 가치, 효익인데요. 고객과 기업의 관계에서 어느 한쪽 또는 양쪽 모두가 얻게 되는 효익 또는 이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특별 대우 효익으로 나눠보겠습니다. 경제적인 효익은요. 장기적 관계로 해서 얻는 추가적인 혜택. 쿠폰이라든가 할인이라든가 금전적인 혜택이라든가 이런 경제적인 효익이 있고요. 구매 시에 소요되는 탐색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그 브랜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얻게 되는 것들이고요. 기업에서 제공 단계의 편리성과 단축으로 얻게 되는 효익이 있겠죠. 굳이 신규 고객 창출이나 이런 데 쓰지 않아도 되는 비용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사회적인 효익은 고객과 제공자의 상호관계 그리고 고객과 고객 간의 작용에서 발생하는 친목, 우정, 개인적인 인지 등의 효익을 또 말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직원과 고객 사이에 우정을 느끼는 현상을 서비스 커뮤니티라고 하거든요. 사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진짜로. 뭐 고객과 내가 뭐 판매원으로 만났는데 너무 친구가 됐다든지 내가 계속 그래서 거기를 자주 방문하게 됐다든지 해서 친구가 됐어요 하는 경우는 분명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인 효익은 고객과 기업의 밀접한 관계에서 나오는 심리적인 편안함과 같은 혜택을 얘기하고요. 고객이 종업원에게 편안함을 느낌으로 심리적 불안감이 감소되고 서비스 결과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갖게 되는 효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 뭐 서비스 그분이 그 고객님이 오시면 담당 서비스맨, 지정 서비스맨을 지정한다든지 그분한테 서비스를 그분이 쉬는 날에 다른 분한테 받으면 막 컴플레인이 발생하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긴 했어요. 사실 서비스가 이질성이라는 걸 갖고 있어서 똑같은 교육 훈련을 받고 똑같은 영업장에서 근무를 해도 사실 내가 하는 어떤 행동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기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질성을 갖고 있지 않는 거지만 어쨌든 고객이 느낄 때 심리적으로 좀 더 편안함을 느끼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심리적인 효익일 때는 훨씬 더 편안함을 느끼기도 하고요. 매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특별 대우 효익은요. 장기적인 우대 관계로 받게 되는 특별 대우 또는 우선적인 대우를 얘기합니다. 뭐 연차가 오래됐다든지 백화점에 가면 그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차이가 있잖아요. 써주신 백화점에서 판매 금액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합니다. 고객의 개별화된 구체적인 요구를 처리해 줌으로써 고객과 서비스를 받게 되고요. 부가적인 서비스의 제공이나 배려 같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자, 관계 효익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특별 대우, 일시적 관계. 정답 찾으셨습니까? 네, 일시적인 관계죠. 관계 효익에 포함되는 것들은 이 네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장기적이고 밀접한 고객 관계 이해는요, 사실 되게 좁게 보자면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점에서 고객과 서비스 제공자 간의 상호 관계라고 볼 수 있고요. 단기적이고 좀 이례적인 관계라고 좁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좀 넓게 보자면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이용하고 있는 중, 이용 후의 시점에서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접촉 직원의 수, 다수의 직원과 접촉할 수 있어요. 일시적인 관계일 때는. 장기적인 관계일 때는 한 명 혹은 소수의 직원과 접촉합니다. 사실 오래 거래하신 분들은 그 서비스맨한테 가실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선생님도 되게 오래 거래하고 있는 뭐 옷가게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네일아트가 있을 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그분 때문에 갑니다. 그 매니저님한테 가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딱딱딱딱 해주시는 게 있으니까 찾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세월이 막 10년 이상 되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장기적인 고객일 때는 사실 다수의 직원의 접촉 말고 장기적인 관계일 때 한 명 또는 소수의 직원과 접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접촉 빈도로 보면 일시적인 관계일 때는 굉장히 많은 접촉으로 서비스를 받고요. 장기적인 관계에서는 적은 접촉으로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이고 밀접한 고객을 내가 갖고 있다는 건 굉장히 사실 좀 큰 서비스맨으로서 굉장히 내가 힘든 시간을 좀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장기적이고 밀접한 고객과의 이점 한번 볼까요? 그걸 기업, 직원, 고객으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요, 그런 고객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한 마케팅 비용이 감소합니다. 이분들은 구전도 해주거든요. 충성도가 아주 가득한 고객들은 막 이거 써봐, 이거 꼭 해야 돼. 여기서 신제품이 나왔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우리를 알아서 홍보해 주시죠. 그러니까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한 마케팅 비용이 굉장히 감소하고요. 고객에 대한 이해 증가로 추가적인 서비스 제공 기회가 증가합니다. 교차 판매, 상향 판매, 뭐 크로스세일, 업세일링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래 관계가 충분히 확대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더 안 구매하셔도 되는데 이거는 고객님이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막상 추천을 받으면 그게 정말 나한테 잘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게 그동안 쌓아온 신뢰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지 처음 갔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 신뢰가 쌓이지 않겠죠. 아, 괜찮아요 하는 경우가 많겠죠. 서비스 제공 단계의 간소화. 왜냐면 앞에 막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니까 서비스의 효용이 증가하고요. 서비스 고객화로 고객 만족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직원은 어떤 효용이 있는지 볼까요? 고객 관계의 거래 관계에 대한 이해의 증가로 숙련도가 향상됩니다. 사실 처음부터
막 나는 서비스를 엄청 잘하는 사람이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과 경험들이 축적되고 그 사이에서 나만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어떤 것들을 겪으면서 숙련도도 향상되고 그 다음에 그게 제품에 대한 뭐 화나 짜증이지 나의 개인적인 인신공격이 아니다라고 느낄 때까지는 정말 굉장히 다양한 경험들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이해도와 숙련도가 향상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고객 관계는 고객 특성을 잘 알기 때문에 갈등이 될 만한 요소를 서로 피하죠. 조심해야 될 부분은 좀 피해 주시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리고 저도 선생님이 서비스 현장에 있을 때 막 되게 불편하고 불쾌했던 고객이 있으세요. 그런데 나중에는 선생님이 서비스가 어렸으니까 사실 좋지 않은 서비스를 진행했었겠죠. 그랬더니 하루는 부르시더니 네가 한 서비스에 대해서 점수를 매겨봐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도 제가 한 서비스가 좋은 점수가 아니었을 테니까 퉁퉁거리면서 저도 제 점수가 나빴는데 고객님이 계속 저에게 이렇게 하셔서 저도 몹시 불편했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그 고객님께서 그것도 능가하는 서비스맨이 되려면 그걸 좀 더 유용하게 좀 잘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봐라. 나도 다음부터는 조심해주마. 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실 퇴사하는데 작은 선물까지 하나 써주셔가지고 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겪으면 고객과 갈등 요소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도 체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불필요한 작업이 감소합니다. 저 사람이 빨간 걸 좋아하는지 노란 걸 좋아하는지 긴 걸 좋아하는지 짧은 걸 좋아하는지 이런 시간들이 좀 감소될 테고요. 고객은요, 탐색 비용이 감소됩니다. 여기서 살까 저기서 살까 이런 것들이 감소되고요. 사회적 편익이 증가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학습 비용이 감소됩니다. 여기는 내가 이러이러한 것까지 할 수 있어. 이런 게 비용이 감소되고요. 서비스 요청 단계를 간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다 설명해야 되나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이고 밀접한 고객 관계는 이런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많은 상품을 만드시는 분들이 고객과 이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자, 고객관계 관리에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거래관계가 주는 이점이 아닌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 마케팅 비용을 줄일 수 있고요. 고객의 입장에서 탐색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특별 대우의 편익을 누릴 수 있고요. 기업의 입장에서 서비스 제공 단계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고정 고객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고객 확보를 위한 추가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자, 고르셨습니까? 자, 기업의 입장에서 고정 고객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추가 노력이 필요 없습니까? 그러면 고객은 금방 떠나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서비스 접점, 우리가 고객과 직접 만나는 그곳에서 구성자들의 목적이 있습니다. 교환 관계에서 기업과 고객과의 일경 공적 관계로 경제적인 교환이 이루어지겠죠. 이렇게 경제적인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이익과 효율 추구라는 건데요. 경제적 교환이 일어나는 동시에 사회적인 교환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은 기업과 근무를 하는 직원과 고객들이 모두 다 만족할 수 있는 것들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서적으로 유해하지 않으면서 세 카테고리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이걸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죠. 그래서 기업들은 자기 브랜드, 자기 기업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공적인 사회 공헌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눈을 많이 돌리고요. 그 다음에 유한 킴벌리는 나무를 펄프를 생산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베어내는 회사이죠. 그러나 가장 나무를 많이 심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나무나 숲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죠. 그래서 우리 강산 푸르게 숲에서 활동하는 숲에 대한 것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하면서 지금의 기업 이미지를 갖추고 나가고 있고요. 그게 단기간적으로 하는 어떤 행동이 아니라 그 기업 전반의 기업 철학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크리넥스를 사기도 하면서 그게 사회적 교환 활동이 동시에 이루어지니까요. 이렇게 접점에서는 장기적인 관계나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서 단순히 교환이 아닌 이런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경제적인 교환은요, 거래 상대자들이 자신의 경제적인 자원을 제공하고 상대방의 경제적인 자원을 획득하는 과정입니다. 기업과 고객, 기업과 직원 간의 관계는 경제적인 교환 관계입니다. 그쵸? 여기는 월급을 주기도 하고요. 나는 그 기업에서 일을 하기도 하죠. 여기는 실제로 물건을 구매하면서 수익이 올리기도 하죠. 그래서 기업은 서비스 현장에서 고객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들과 기업이 생산한 서비스를 경제적 대가를 치르고 구매하는 고객 모두 경제적 교환 관계를 맺습니다. 기업은 직원의 능력과 시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대가를 지불하죠. 기업은 고객이 지불한 비용에 상응하는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제적 교환에서는 서비스 상품은 거래에 합당한 경제적 가치를 반드시 지녀야 합니다. 이런 걸 경제적 교환 관계라고 하고요. 자, 사회적 교환 관계는 사회적 자본의 교환과 제일 중요한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의 흐름으로 형성됩니다. 최초 거래 관계에서는 첫인상, 외모, 친절, 미소 같은 사회적 자본에 의해서 사회적 교환이 촉진되는데요. 이게 좀 지속적으로 거래하다 보면 전문성, 대화 능력, 인간관계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신뢰 같은 사회적 자본 요소의 영향이 더 크게 됩니다. 우정, 신뢰, 전문성, 대인의 매력도 등의 요소로 경제성을 띠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고객은 자신이 선호하는 사회적 자본에 의해 특정 서비스 제공자를 선호하거나 또는 회피하는 행동을 보입니다. 이게 사회적 교환 관계라고 합니다. 사회적 교환 관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블라우와 호만스의 사회적 교환 이론인데요. 시험에 3번에 1번 정도는 출제되는 것 같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은 가장 수익성이 있는 대안을 선택합니다. 고객들은 가격이 같으면 보상이 가장 좋을 것으로 예상하는 대안을 선택하겠죠. 보상이 같으면 가격이 가장 낮은 것으로 예상되는 대안을 당연히 선택하겠죠. 단기적 결과물이 같으면 장기적 결과물로 예상되는 대안을 보고 선택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실험을 통해서 이제 판단해낸 거예요. 그 학자가 블라우와 호만스입니다. 블라우와 호만스를 묻는 질문이 나오기도 하고요. 거꾸로 이 중에서 해당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경제적 교환 관계의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객은 기업에게 비용을 지불하고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업은 종업원의 능력과 시간을 서비스 생산에 활용합니다. 종업원은 기업에게 시간과 능력을 제공하고 보상을 받습니다. 기업 고객, 기업 종업원 간의 관계는 경제적 교환 관계이고 사회적 교환 관계입니다. 5번째, 기업은 고객이 지불한 비용에 합당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자원을 활용해서 서비스를 생산합니다. 자, 고르셨습니까? 기업 고객, 기업과 종업원의 관계는 경제적인 관계입니다. 자, 이번엔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 교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아닌 것은 사회적 자본은 모든 상황에 적합한 이상적인 구성을 갖고 있고요. 사회적 교환은 사회적 자본의 교환과 정보의 흐름으로 형성됩니다. 사회적 자본은 우정, 신뢰, 대인 매력도 등과 같은 것을 포함하고요. 고객은 자신이 선호하는 사회적 자본 요소에 의해 특정 서비스의 제공자를 선호하거나 회피하는 행동을 보입니다. 사회적 교환에서 중요한 교환 행위는 정보의 제공 행위입니다. 고르셨습니까? 자, 사회적 자본은 모든 상황에 적합한 이상적인 구성을 갖고 있습니까? 은행의 대인 매력도는 신뢰성, 커피숍이나 레스토랑의 대인 매력도는 친절함, 신속함 등이 높게 선호됩니다. 이처럼 이상적인 사회적 자본의 구성은 상황과 업종에 따라 다 다르겠죠. 어떻게 한 가지 매력으로만 21세기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서비스 접점에서 우리가 경제적인 효용, 사회적인 효용, 장기적이고 밀접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사실 접점에서 파워의 불균형이 초래되는 경우가 왕왕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워의 주체가 기업일 때, 직원일 때, 고객일 때 파워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결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비용 절감을
하겠죠. 그래서 뭐 옛날에는 가능했던 서비스가 비용 절감 이후에 안 된다든지, 그 다음에 직원 재량권을 제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쇼핑백 같은 것도 옛날에는 뭐 더 달라면 막 더 줄 수 있었다면 지금은 1인 1개로 제한한다든지 이런 제한권을 제한하는 거고요. 재량권을 통제의 편리성을 위해서 직원을 제한하는 규칙과 절차를 굉장히 강력하게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직원은 자기 재량권이나 어떤 융통성이 발휘될 수 있는 그 시점에서 그걸 자유자재로 이용하지 못하겠죠. 서비스 표준화된 단순 서비스 수행만 요구되는 저임금 구조를 추구할 때 불균형이 굉장히 많이 초래될 수 있고요. 직원은 그럼 어떤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을까요? 직원은 편리한 업무 처리와 스트레스를 덜 받는 작업 방식을 선호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고객이 느낄 때는 굉장히 불편한 서비스, 뭐 그 앞에 있으니까 가져가세요, 뭐 이런 것들. 기업에서 제시하는 규칙이나 규정을 무시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업무 처리를 하다 보면 굉장히 고객이 불편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겠죠.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직원이 편리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객의 요구에 대해서 직원이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여 수용과 거부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나중에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 뭐 저희가 잘못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사실 그냥 직원의 마음대로 수행하는 어떤 일 때문에 어떤 한 기업이 불매운동을 일으키는 것까지 갈 수 있는 일들을 초래하는 걸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번에는 고객에 대해서, 고객 때문에 불균형이 초래되는데요. 제공하는 서비스 말고 더 많은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일이 지난 쿠폰 같은 거 갖고 와서 이거 나 써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정해놓은 접점의 규칙이나 규정을 무시하고 고객 중심의 이기적인 행위를 하는 고객들도 분명히 존재하죠. 서비스 직원에게 고객이 원하는 방식을 계속 요구합니다. 이러면 당연히 불균형을 초래하겠죠. 그래서 갈등을 유발할 수 있게 됩니다. 접점 구성원들은 의사결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다양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은 보상적 파워, 경제적 파워, 전문적 파워가 있는데요. 이건 시험 문제의 출제가 자주 됩니다. 그래서 보상적 파워는 서비스 제공자가 고객에게 보상을 제공할 능력이 있을 때 고객은 보상에 대한 지각을 통해서 서비스 제공자의 지시나 요구를 수용하고 따르게 됩니다. 보상이 매력적일수록 보상력은 높아지고요. 보상 파워는 강해집니다. 이번에는 경제적인 파워 한번 볼까요? 서비스 제공자가 고객에게 처벌을 가할 능력이 있다고 고객이 지각할 때 고객은 서비스 제공자의 지시와 요구에 따르게 됩니다. 공공서비스에 단속 권한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단속을 받는 대상자는 처벌에 대해서 지각을 하게 되고요. 이들의 지시나 요구를 수용하게 되겠죠. 강제적 파워의 사용은 단기적으로는 빠르고 분명한 효과를 볼 수 있으나 자주 사용하거나 강제력이 지속된다면 상대방에게 계속 불만을 유발시킬 수 있고요. 부정적인 효과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자, 전문적인 파워는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 역량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힘으로 직위에 상관없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 뭐 리더가 뭐 어떤 직을 맡는다고 리더가 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여론이나 어떤 것에 영향력을 끌어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게 교수일 수도 있고 학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다른 리더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 우리 왜 생활의 달인이란 프로 있으시잖아요. 경외감이 들 만큼 그 일에 굉장히 오래 하시고 숙련된 솜씨를 보여주시는 분들 많죠. 이런 걸 전문적 파워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준거적 파워가 있습니다. 준거력이란 모델이나 기준이 될 만큼 매력적인 요인을 지님으로써 갖게 되는 파워예요. 서비스 제공자가 닮고 싶을 정도로 매력적인 집단일 경우에 고객은 서비스 제공자와 일체감을 갖고 싶어 하거나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대표적인 게 연예인 팬클럽 같은 걸 준거적 파워라고 하죠. 우리 지금 과일 차트 있잖아요. 음악 차트에서 어떤 한 분이 계속 스트리밍이 순위가 떨어지지 않는 분이 계시잖아요. 이런 준거적 파워를 보여주시는 뭐 이런 것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합법적 파워는요, 서비스 제공자가 고객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요.
또한 고객이 그것을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발생하는 파워입니다. 대기 장소의 번호표 시스템이 유효한 영향력을 지니게 되죠. 누구나 봐도 이건 합법적인 거고 누가 불평불만을 갖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합법적 파워라고 합니다. 정보적 파워는요, 전문적 파워와 유사해 보이지만 여러분 별표, 정보적 파워는 전문성보다는 주장하는 논리를 수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정보적 파워를 이용한 영향력의 행사는 이 경우에 설득의 형태로 좀 발휘됩니다.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하면 나 저기 가봐야 돼. 나 저거 꼭 가보고 싶어. 그 사람이 진짜 맛있대. 뭐 순댓국 중에 저게 제일 맛있대. 베이글 중에 이게 제일 맛있대. 이런 영향력을 보이는 거. 그래서 정보적인 파워와 우리 앞에서 얘기한 그 준거적인 파워에서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파워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상적 파워, 서비스 제공자가 고객에게 보상을 제공할 능력이 있을 때 고객은 서비스 제공자의 지시나 요구에 협력하게 됩니다. 2번, 강제적 파워는 서비스 제공자가 고객에게 몰랐던 정보를 인식시킴으로써 갖게 되는 영향력을 이야기합니다. 3번, 중거적 파워는 서비스 제공자가 매력적인 집단이라 인식되어 고객이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 하거나 일체감을 갖고 싶어 함으로써 발생하는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합법적인 파워는 서비스 제공자는 대기 장소에서 공정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 번호표를 뽑고 기다릴 것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파워는 전문적인 지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서비스 제공자가 고객에게 상당히 포괄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고르셨습니까? 자, 강제적인 파워가 아니라 이거는 정보적인 파워입니다. 그래서 각 파워에 대해서 여러분 기출문제가 많이 출제되므로 이거는 꼭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고객관리의 1챕터 고객관계 2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에 고객의 획득, 유지, 충성, 이탈, 회복 프로세스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